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보수 진영의 서울 광화문 집회에 이어서 검찰청 앞에서 열리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놓고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미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통해 조국 퇴진 민심이 확인됐다며 맞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강대강 헌법 바꿔서는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예. 학기 초라서 좀 바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개헌운동 방송이 그 헌법 개정 왜 필요하고 일반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논의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분당에는 정치발전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국민대학의 강상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상호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역시 강병호 교수입니다. 방송이 좀 뜸했던 이유가 좀 우리 소설 2022 요거 지금 2022면 그 대선이 있는 날이죠. 대선이 있는 해이죠. 2022가 이제 우리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해입니다. 네, 끝나는 새로운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이고 논설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좀 읽기 쉽게 상상을 가미한 소설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쉽고요. 한 200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읽으신 분은 한 자리에서 다 읽으셨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부분이 좀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사실 저희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예, 있죠. 1984라는 소설에 빅브라더스 나오고 오세아니아 나오는 그런 책들을 좀 패러디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읽어주시고. 책의 디자인이 이쁘게 나왔어요. 하나도 매치가 좋았고. 그래서 요새 디자인, 원래 이 디자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케터들이 요새는 이제 책도 굉장히 강렬하지 않으면 안 팔린다. 처음에 이거보다 조금 예뻤었는데 아주 강렬하게 바뀌었습니다. 많이 좀 읽어주시고요. 혹시 우리 이 보시는 분들 중에 책이 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저한테 나중에 제가 영상 밑에다가 어떻게 하시는 방법 할 테니까 보내주시면,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좀 주제로 급하게 지금 우리 강 교수님 모신 까닭은 뭔가면은 조국 사태가 지금 7주, 8주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거의 지금 나라가 양분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지금 서초동 앞에서는 또 다른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또 구호를 외치는 있고, 이미 태극기를 중심으로 한 그 우파 단체들은 이미 오전부터 활동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청 앞에가 지금 거의 휴전선 지금 경찰이 지금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광장 포퓰리즘 때문에 민주주의에 큰 위기가 오고 대의 정치 위기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강 교수님 모셨는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좀 짧게 좀 어떻게 좀 논평을 해주신다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먼저 이 사태의 출발 자체가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느냐, 법적인 문제, 정당성의 문제, 그런 문제라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보면은 청문회 과정 속에서 또 국회에서 있었던 공식화된 청문회 말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조국 장관의 자격이 유무를 떠나가지고 조국과 그 가족이 겪었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인권의 문제,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는가. 왜냐면은 인사청문회가 조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어느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 되는데, 이 청문회가 현재와 같이 진행될 경우에 과연 누가 그 장관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이런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조국 장관의 여론의 검증, 그다음에 공식적인 청문회, 그다음에 쭉 어떤 일반 대중들의 어떤 반박 이런 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의 어떤 상황 판단 능력,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통령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참모진의 어떤 의사 결정 능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작동하고 있는가. 왜냐면은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과반이 안 됐잖아요. 아직도 전환점이 조금 남았는데, 반환점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머지
후반기에도 이러한 것들이 되풀이된다고 한다면 국정이 상당히 혼란스럽겠다. 그런 문제가 좀 걱정이 됐었고, 끝으로 이제 과연 그러면은 이미 발생한 이 조국 장관의 임명 과정에 발생한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 문제가 향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저는 관심이 초점이었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큰 주제면에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개헌을 논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국회 내에서 토론할 적에 여당의 주요 몇 사람 의원들이 87년도 이후에 불행했던 6명의 대통령의 문제는 운용상의 문제였다. 어떤 대통령들의 리더십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왔어. 현재 이렇게 어느 시기도 가장 혼란스러운, 아까 강 교수님이 처음 겪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의 말을 빌어가지고 이러한 혼란 상황이 과연 그러면은 그때 토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보는가,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는가 말이죠. 아니면 운영의 어떤 그 잘못이라고, 시스템의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게 불협분한 점에 있어서 그런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를 정말 그 역사를 기록한 보수에게 묻는다는 제가 작년에 썼거든요. 제가 이제 그 박근혜 탄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문가인데 딱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딱 그 정도 때 했을 때 있었던 게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 그 임기 초부터 지금의 시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점과 박근혜 대통령 정윤회 문건 사건 나올 때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하는 결정의 행태가 너무 비슷해. 유사하다. 왜 그때는 이제 우병우의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 지금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정홍천, 박관천, 조홍천을 구속시켰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조국의 손을 들어주고 민정수석의 손을 들어준 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같은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패턴이 같다는 이야기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같은 시스템에서 같은 유사한 행동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사실 뭐 보수, 뭐 좌냐 우냐 이 대통령의 성격만 틀렸지 의사결정 구조는 똑같다. 비슷비슷하다. 지금 그 다음에 여론의 말 듣지 않고 그때 얼마나 정의의 문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까? 그때 했던 최경락경인가요? 자살했었죠. 그 정도로 심하게 특수부에서 심하게 취조를 했거든요. 그때도 문건을 공개를 해라. 그다음에 뭐 그때 십상시 뭐 그런 거 나오고 강남에 뭐 중국 뭐 음식점 얘기도 나오고 뭐 CCTV 얘기 나오고 그걸 언론에서 공개되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질색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수사했던 사람, 조사했던 사람을 오히려 자살시키고 구속시키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 데칼코마니아 완전히. 우리 강 교수님 주장도 한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도 후반부 결과도 상당히 새로운 불행이 예고되는 예측할 수 있는. 이거 뭐 사실 정권 차원에서 덮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참 그때 모든 그 박근혜 정권을 연구했던 학자들 교수들은 그때 좀 모든 게 노출이 됐었으면은 오히려 예방 주사가 돼서 정권이 안정적으로 끝났을 텐데 그거를 그저 덮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게 눌러서 폭발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빗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게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 탄핵에 찬성을 했던 어떤 그 과거 새누리당에 찬성파들 한 60여 명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제외되지 않고서는 어떤 탄압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좋은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은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그 전까지 왜 그런 탄핵 정국을 갖는가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탄핵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이 하는데 왜 어떠한 리더십, 어떠한 시스템의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끌었는가에 대한 그 전반부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을 발견해내야만이 이게 사실은 초기 단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최근에 너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조국 이 사태 담론에서도 저희가 뭐 많이 국민들이 내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그러면은 조국이 하겠다는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공수처는 정말
국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하, 예. 그래서 당신들은 문재인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 공수처안에 대해서 알고 있냐? 아하.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예. 제가 뭐 네이버나 다음이라든지 포털 사이트 구글에서 검색을 해봐도 예. 신문에서 또 기사로 다룬 건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거 참 신기해, 내가. 예. 아마 좀 재밌는 현상이 있는 건데요. 사실 보면은 지난 2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를 주도적으로 해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지금 윤석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잖아요. 지난 2년 동안에 보수 세력들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가졌던 느낌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권력의 핵심을 갖다가 이렇게 좀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반전이 됐잖아요. 네. 지금 오히려 보수 쪽에서 이제 현 총장을 지지를 하고 이제 여당 쪽에서 오히려 지금 끌어내려고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아주 우스운 상황이 됐죠. 우스운 상황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검찰 개혁의 문제를 조국 사태만 구간시킬 것이 아니라 소위 노무현 대통령 자살로 이끌었던 검찰의 수사,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던 검찰의 수사 방식, 또 그 주변에 어떤 적폐의 수사 방식 말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조국의 수사 방식, 이런 소위 한 정권에 머무르지 않고 역대 주요 정권에서 발생했던 검찰의 문제점을 우리가 놓고 평가를 한다면은 분명하게 검찰은 개혁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래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 조국 사태를 치르면서 전술적으로 전략적인 집중을 위해 가지고 조국권만 이렇게 조명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조국권은 다루면서도 검찰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도 같이 다뤄야 되는데 개혁안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전망한다는 공수처는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2개 올라가는데 예. 하나가 이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올리는 거 아니고 하나가 이제 권은희. 예, 권은희. 지금 어느 당인지 모르겠네. 지금 바른당인가요? 바른당 나와서 무슨 뭐 하잖아요. 하여튼 하여튼 옛날 바른당 하여튼 두 분이 올린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아니 없어. 그게 문제예요. 사실 이제 제가 후반부에 사실 언급을 하고자 했었 그랬는데 이번에 저는 10월 3일 날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상당히 어떤 보수 자유한국당을 좋은 기회라고 봤었어요. 사상 초유의 어떤 그런 대집회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을 적에는 뭔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 문재인 정권 내 심판, 그다음에 문재인 아웃, 그다음에 조국 사태와 아니면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이 메시지 외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황교안 대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갖다가 그대로 그냥 흘려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그 중요한 광화문의 집회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인 앞에서 말이죠. 나름대로 어떤 자유한국당이 나갈 방향이랄까, 문재인 정권 이후에 어떤 개혁의 노선이랄까 말이죠. 혁신의 방향이랄까.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한 반 정도는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맹탕 집회가 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날 제가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요. 투쟁 본부 정광훈 목사 쪽에 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 쪽에 있고 또 다른 또 종교단체에서 온 데 있고 자유한국당이 있고 그 무대 다 5개가 막 움직이고 서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서로 공조하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쪽에서 뭐 하면 저쪽에서 꺼져야 되잖아. 안 꺼. 그래갖고 거기서 막 공명농장이 막 일어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국이라는 개인 자연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내세우는 정말 검경 수사권 조정. 요게 지금 타이틀은 좋은데 항상 이 우리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뭡니까? 타이틀은 좋은데 나중에 보면 다 엉망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올리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 말은 좋은데 결국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의 안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한, 그다음에 경찰에게 좀 더 힘을 주는 한,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좋고 검찰은 개혁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 정치 검찰들 행태들은 더 어느 정도는 이제 정상화돼야 되는데 이게 공수처로 가야 되느냐? 이건 정말 저는 좀 아니라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물론 박정희 정권 시대에 대해서 옛날 독재 정권 시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부서의 정보를만 가지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 당시 보면은 그 중앙정보부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사, 그 다음에 경찰의 정보, 이런 식 각기 다른 루트에서 올라온 정보를 가지고서 거기서 크로스 체킹을 해서 이제 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상호 견제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현재 국정원은 이제 국내 정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 기무사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안전사령부에 국가안전사령부를 바꿔가지고 이제 국내 정보를 얻고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지금 모든 권력이 검찰 하나 쪽에만 집중이 돼버린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이 견제받지 않는 어떤 그 무소불위의 그 검찰권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공수처가 됐건 아니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하던 관계없이 현재 검찰 그 위상 아주 그냥 무소불위의 그러한 그 권한을 갖는 그러한 그 기관으로 두어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뭐 그렇잖아요. 사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하잖아요. 하나의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 조직이 그 청와대를 흔들고 대통령의 권한을 흔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꼬리가 지금 어떤 머리를 흔드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검찰의 권한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분명하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어떤 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국 사건이 좀 안정화되게 되면은 바로 이런 그 자유한국당에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미 뭐 조국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법안은 벌써 법사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벌써 상임위를 지금 그 법사위에 올라가 있죠. 이 보면은 이제 법사위에서의 그 통과 기간이 패스트트랙이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이죠. 그러니까 이게 8월 28일 올라갔으니까 11월 28일 거기는 또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장이니까 아마 그건 풀로 다 쓰겠죠. 풀로 다 쓰겠죠. 그러니까 아마 선거법도 아마 거의 풀로 가려고 봐요. 거기는 11월 28일에 하여튼 11월 28일만 지나게 되면 12월 초가 되게 되면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여당의 프렌드로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마 통과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번에 사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중에 10월 3일 날 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사실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뭘 우려했느냐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2월 말, 12월 초에 만약에 통과된다 했을 경우에 이게 한국에도 기독교 정당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20대 총선에서 그 77만 표인가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이게 기록 자유당이 말이죠. 근데 이게 12,000표가 부족해서 3%를 넘기지 못해서 비례의석을 배분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전광훈 목사의 표현을 빈다고 한다면은 순복음교회에서 30만 동원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명성교회에서 10만 동원령이 내렸었고 주요 정당에서는 10만 이상의 동원령이 내렸었어요. 이 결과가 이번 10월 3일 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지속된다 한다면은 상당히 기독교가 정치 세력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한국 정치에서 보면은 엄격하게 지켜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잖아요. 물론 우리가 해방 이후에 상황은 좀 개입되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87년도 이후에 보게 되면은 정치와 종교가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 10월 3일 집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종교가 정치에 들어올 수 있는 브릿지를 하나 만들었다고 저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군다나 지금 보게 되면은 10월 3일 이후에 3일차 청와대 앞에서 지금 밤샘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자고 못 가면서 말이죠. 이것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아마 최소한도 다음 21대 총선에서는 기독교가 3% 이상의 아마 정당 지지를 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의미 있는 의석수를 아마 갖고 들어오지 않겠는가 국회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정치 프레임이 한국 정치사에서 아마 조성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저도 1년 이상 개헌 방송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을 동시에 놓고 봐야 되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이제 완전한 건 아니고 완전 연동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보면은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회 권력은 약화될 거예요. 의회 권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거죠. 집행부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제 의회 권력이 강화되는 연동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서로 제 정당 간에 협치가 제휴가 되기 때문에 여당이 이제 마음대로 국회를 무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의회 권력이 강화가 되고 오히려 그쪽이 의회 중심의 어떤 정치를 필 수 있는. 야당 쪽은 어떻습니까? 야당 쪽은 지금 보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야당 쪽의 주요 전직 대표랄까 이런 분하고 아침에 좀 식사를 같이 하자 해서 한번 나가서 같이 얘기 좀 나눠봤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적극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려하는 바가 뭐냐. 연동형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보 세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중소정당이 있어가지고 소위 그 연대를 할 수 있는 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보수 정당으로 봐서는 자유한국당 외에는 이거 없잖아요. 바른미래당이 조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그 소위 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중소정당의 보수성의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전체 의석 구조면에서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왜 그렇게 자꾸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습니까 말이지. 역대 선거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보수파의 정당이 오히려 진보 정당에 비해서 의석수를 많이 차지했는데 지금 현재 현행의 구도 하에서 항상 보수가 이렇게 다당대로 가게 되면 취약할 것이다 하는 생각 자체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현재 그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2월쯤에 가서 통과된다는 전제할 때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말했던 기독 자유당이 그대로 명칭을 쓸지 아마 또 다른 정당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보수 우파의 정당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러한 전제하에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 맞는 전략을 구사해. 우리 공화당이 약진하는.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보수 우파의 중소정당이 높다고 하지만은 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정당이 출현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구도의 변화에 하에서 21대 총선 전략, 21대 국회에서의 어떤 그 정치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패배주의를 젖어 있느냐 이렇게 제가 반론을 좀 저기 한번. 그래서 지금 뭐 몇 가지 좀 제가 여기 좀 질문을 좀 받아갖고 왔는데 뭐 거의 비슷한 얘기죠. 뭐 조국 장관 임명 논란으로 나라가 양분되고 이건 아산시에서는 50대 권모 씨가 질문하는 건데 국민들이 이제 광화문 서초동 길거리에서 극단적인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근본적인 원인과 또 헌법의 어떤 체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그 조국 장관이 한다는 그 검찰 개혁 이게 지금 뭐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를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현재 보게 되면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가장 그 주된 기본 프레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인권 보장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아마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가요. 이미 뭐 윤석열 총장은 이제 파견 검사들, 그건 뭐 청와대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뭐 모르겠는데. 청와대도 가 있죠. 청와대도 들어가 있고, 각 부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오히려 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글쎄 옛날 같은 거 거기서 무슨 출세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과거에는 차관급이 너무 많았죠. 차관 되어달라는 사람도 많았고 거기에 직급 조정도 있어야 되고 또 최근에 이제 포토라인이나 뭐 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언론에다 흘리는 뭐 그런 어떤 그 관행들도 다 피해사시 공포들도 이제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니까 상당히 인권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그러니까 지금 수사에 어떤 그 지위를 맡는 게 아니고 수사는 지금 종결까지도 경찰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종결하는 건 아니고 아마 범위를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제 그 종결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이제 검찰총장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나요? 이렇게 검찰총장 현재로 봐서는 뭐 검찰총장 임명권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부 같은 경우는 뭐 인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검찰은 지금 현재 아마 그 조직 내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뭐 선거제 일부에서는 선거제로 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검사단급 이상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선거제를 하자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시스템에서 임명권 과정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이거 갖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의 외청이란 말이죠. 이게 독립된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독립기관, 만약 공수처를 만들 경우에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 않고 독립부처로서 둬가지고 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말이죠. 뭐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좀 제한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의회를 통해서 견제가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뭐 예. 그런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그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은 이제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딱 보장이 받아야 있죠. 네. 사실 이번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실세를 수사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으로 봐서는 윤 총장을 아웃시키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봐서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버티고 나가게 되면 2년 동안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다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윤석열 총장의 주변 사람들, 특히 뭐 이제 가족 면에서 부인이 사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사업 관련돼서 나왔던 비리를 갖다 정보를 딱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봐서 도저히 그 검찰총장을 지탱할 수 없다 할 때에 국민의 요구도 있고 본인이 사표를 내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 봐서는. 제도상으로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검찰 조직 자체가 어떤 상권 분립에서 이게 분립되어 있는 그런 그 장치가 아니고 행정부의 어떤 그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런 조직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일본 검찰이 굉장히 전후에 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법위원회제도 그러니까 일종의 그 내각에서 수상이 그냥 그 임명권을 갖는 게 아니고 상당히 의회의 견제를 많이 받는 임명할 때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검찰 조직이 독립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일본 검찰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검사로 시작해서 검사로 옷을 벗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고 우리는 항상 보면 검사라는 게 그 다음에 어떤 출세를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일본 검사는 거의 검사로 생각해 검사로 끝나는 뭐 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또 명예로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뭔가 그 일본 사회를 지탱해주는 어떤 그런 가장 큰 축으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이게 이 대통령 권력에 너무 휘둘리는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활성화시켜서 의회 인사권에 대한 견제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은 검찰이 솔직히 말하면 권력의 신여 조금 더 심하게 해서 권력의 어떤 충견의 역할을 한 거는 다 임명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검찰권을 논의할 적에는 현행 대통령제 하를 전제하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분권형으로 한다 할 경우에 과연 검찰 권한을 갖다가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은 그 총리 직속으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 만약에 덧붙여서 공수처를 둘 경우에 만약 검찰을 총리 직속으로 둔다면 공수처는 또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둬가지고 여권 내에서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전면적인 부정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그 조직 구도를 놓고서 우리가 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대안을 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은 그 교수님께서는 그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 법안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제가 공개된 적도 없고 사실 뭐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제가 공수처법을 좀 공부했는데 이 검경수사권 조정 쪽에 대해서는 좀 법안이 어떻게 올라간 건지 못 봤거든요. 안들이 아마 서로 다루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인 협의가 나와서 어떤 반일화를 만들기 전까지는 상당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수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 국민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자유를 보장해주는 쪽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또 엉뚱하게 기본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기본 방향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어떤 그 검찰의 중립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 디자인은 한번 그쪽으로 간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우리 여당이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슬로건은 멋있는데 뒤에 보면 뭔가 꼼수가 또 하나씩은 두 개씩은 있어.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는 거죠. 뭔가 이게 좀 숨겨져 있는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뭔가 또 숨겨져 있는 게 있어 그런 거죠. 이게 좀 신뢰가 못하는 거죠. 사실 신뢰 좀 제가 그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대는 그 이제 매스컴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인데 이 양반이 이제 더민주에 따라 지금 탈당한 상태이죠. 근데 분권에 대해서 아마 이제 자기가 민주당 시절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19대죠. 19대 그 대선을 앞두고 나서 이제 거의 승세가
더민주로 이제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한번 자기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 개정에서 분권을 얘기를 딱 하니까 대다수의 그 핵심 멤버들 했냐 얘기가 우리가 권력을 잡을 건데 왜 이 시점에서 분권을 얘기하느냐 말이지. 권력 구조는 변함없이 그걸 가자. 항상 그 자당이 유리하게끔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이 공수처도 그렇고 검경수사권도 그렇고 그런 관계를 떠나가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연구 단체랄까 말이죠. 이런 것을 좀 해서 균형 있는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최근에 이거 조금 여담이지만 그 노팅엄 대학이라고 영국에서 그 세계 그 대통령제 권력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재미있어서 그 수치화시킨 거지.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100으로 놨을 때 한국의 대통령 거의 210이더라고요. 고난이 크다. 한국보다 거의 비슷한 게 필리핀. 그 한 200.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대통령제지만 100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뭐 내각을 갖다가 해산시킬 수 있는 권리, 법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등등 뭐 자리를 얼마나 그 임명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모두 뭐 종합적으로 해서 나온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어서 제가 한번 뭐 제 전공은 아니어서 봤더니 우리나라가 거의 필리핀 수준이더라고요. 권력이 집중됐다는 이야기. 너무 집중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그 조국 사태는 조국 사태 하나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출발 자체는 현행 대통령제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보면은 그 조국 사태를 보면은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보는 거. 첫 번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견제받지 않는 권력. 다시 말해서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견제할 수 없고 의회를 통해서도 대통령이 견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그 청와대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이런 그 이 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에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들리는 말이 온다면 이낙연 총리는 반대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렇죠. 본인은 이제 국회에서 물어보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모든 정황상을 볼 때 소위 재청권을 갖고 있는 총리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행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은 누구도 지금 견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총리 자체가 보좌관적인 어떤 보좌기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또 총리의 정통성 자체가 의회의 어떤 다수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신임에 의하다 보니까 총리까지도 현재 그런 재청권을 제대로 행사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첫 번째 견제받지 않는 권력. 두 번째 이게 비서정치라는 거예요. 비서정치. 그렇죠. 이게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각은 유명무실한 거죠. 내각은 유명무실하고 그 내각은 집행만을 하고 모든 의사 결정은 청와대 비서진을 중심으로 한다는 이 비서정치의 폐해. 그 비서까지만 가도 양반이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문고리 정치. 그렇죠. 실제로 실제 몇 사람이 하는 건데. 실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사실. 지금도. 그 두 번째 비서정치. 세 번째로 본다면 총합적으로 볼 적에 대결의 정치라는 거예요. 대결의 정치. 왜냐하면은 오로한 나스이거든요. 대선을 승리를 하게 되면 이긴 세력이 뭐 한 2% 차이로 이겼다 하더라도 모든 권력을 독점한다는 구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결의 정치. 현행 대통령제에 나오는 이런 견제받지 않는 권력 비서의 정치가 대결의 정치 이런 것들이 사실 조국 사태를 낳게 됐던 근본적인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박근혜 대통령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갔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왜 사람들은 왜 역사에서 배우지 않을까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치인을 봐서는 왜냐면은 만약에 그 구조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헌법 개정합시다 하게 되면은 그게 섹시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구조에 잘 모르거든요. 이게 너무 복잡한 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전략상으로 봐서, 정치 구도상으로 봐서 그 이슈를 제기하기보다는 조국의 가정 문제를 제기하고 비리 문제를 제기하고 말이죠.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가지고 소위 그 전체적인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 앞서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불통의 정치, 문고리 정치, 뭐 그거 하다가 그게 이제 2015년 그때쯤이죠. 겨울 2014년 말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으니까 아마 어쩌면 그 시점이랑 똑같은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보면 한 이제 2년차 말, 3년차 접어들면서 레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또 권력 주변의 비리가 폭로적인 시점이 보통 그 3년차 초기에 항상 발생되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범주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감옥에 가게 된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현 대통령 자살을 하게 된 것이고, 왜 그랬을까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고 봐요. 너무 편협하다는 거예요. 이 어떤 열린 정치를 하지 않고 닫힌 정치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꼭 정치뿐만 아니라 개인사도 그런 것 같아요. 편협한 생각, 편협한 사고에 젖어 있는 세력, 편협한 정권은 반드시 실패한다. 그래서 이 편협성의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대통령제는 하나의 이제 다수결 민주주의인데 의회에서 그러한 어떤 앞으로 이제 연동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수당이 됐을 적에 그런 타협하는 분위기가 새로 조성될 것이고 말이죠. 여기서 어떤 개방적이지 않으면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닫힌 정치에서 열린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그 이번 선거법 개정과 어떤 그 헌법 개정 문제는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된다. 대중들은 거기에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한국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 그 다음에 어떤 그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하게 고민할 그런 단계가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래요. 시스템을 고친다기보다는 내가 뺏겼으니까 나도 저거를 가져야지. 그 열망, 그러니까 욕구가 더 크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최근에 지금 넷플릭스에 보면 미국 정치 관련된 드라마나 다큐멘터리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그거 재밌게 보고 있는데 지정생존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우스 오브 카드라든지 미국이 상권 분립돼서 대통령 권력이 굉장히 셀 줄 알았는데 수시로 대법관이 탄핵에 관련된 그거를 이 야당 쪽에서 제기를 하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는 대법관이 판결을 할 때까지는 못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견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아마 역사적인 팩트라는 데 물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연합을 거쳐서 연방제에 기반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왕조 문화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제 36년도 사실 왕조의 연속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45년도에 우리가 그 독립이 됐을 적에 그 전까지 직전까지 계속해서 왕조 문화에 어떤 젖어 있다 보니까 선출된 군주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이제 대통령에 대한 본인의 인식도 그렇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많은 문제를 낳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요. 최근에 와서 이제 야당에서 어떤 그 분권을 이야기하고 또 이게 수평적 분권뿐만 아니라 또 수직적인 분권을 이야기해서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해서 자꾸 이제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그 풍조가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자유한국당이 좀 열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닫힌 정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역시 닫힌 정치예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10월 3일 날 그러한 보수단체의 집회에 의해서 이 정권이 무너져서 새로운 정권, 보수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저는 반복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반복된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더욱더 우려되는 말은 뭐냐면은 현재 와서는 아까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서 부분적으로 종교단체 집회, 자유한국당 집회 그렇게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반문연대로 해서는 뭉치지만은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할 때 보수 세력이 뭉친다는 그 보장장치가 없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게 그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독일 같은 데서 이제 건설적 불신임을 해서 새로운 정권의 어떤 그 맡은 세력을 확정되고 총리가 확정된 다음에 현행 그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는 것이 들어오고 나서 정치가 안정적으로 갔잖아요. 독일 자체가. 그래서 건설적 불신임은 상당히 이제 그 독일 정치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아마 보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문연대라고 하는 것도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체의 보수단체를 통합시킬 수 있는 정책의 방향, 어떤 그 보수의 새로운 가치,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그 연대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좀 암담하다. 그 원시 부족 간의 결투죠, 지금은. 몇 명이 더 모이냐. 참, 이 현대 정치가 아니고, 이제 뭐, 이 부족 정치를 넘어서 시족 정치에 그 정말. 몇 명이 더 광장에 나와야 되느냐. 거기에 따른 아주 퇴행적인 정치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다가 한 놓쳤는데, 공수처. 그럼 이제 조국이 주장하는 공수처다. 이건 과연 뭐 조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좀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법안이 좀 올라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처장을 임명하는 과정. 그 과정이 지금 좀 그것이 애매하죠 지금. 독자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죠. 인사추천위원회를 갖다가 이제 사법부하고 이렇게 이제 국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인원수를 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것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언론 쪽에서는 KBS 이사회나 공영방송 이사회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지만 돼 있는데 결국은 다 대통령만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도 대한변협에서 한 명, 사법부에서 한 명, 그 다음에 여당 둘, 그 다음에 야당 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야당이 한 명이 더 많나요? 네, 3명인가 될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제 3명 드는 이유가 7명 중에서 5분의 3인가를 해둬서 그러면은 야당이 3명 들어갈 경우에 비토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야당이 비토권을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그냥 산술적인 거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야당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여당 같은 야당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셋이라는 그 구조가 결국은 이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아직 정의당은 안 됐으니까. 만약 정의당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정의당은 뭐 여당이니까. 사실 지금 법원 행정처장하고 그 다음에 대한변협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인원들이고요. 그럼 사실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냐. 말만 복잡하게 만들었지. 사실 지금 KBS 이사회, MBC 그 정수장학회 이사회, EBS 이사회가 다 그런 식으로 그 겉으로 수치적으로 굉장히 견제할 수 있는 것 같이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그렇거든. 그리고 그때마다 정치적인 현황으로 나머지 이사들이나 위원들을 겁박하게 됩니다. 그런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 KBS도.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게 백혜련 의원이 우리는 아니고 권은 의원하는 아예 그냥 이거를 의회 국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죠. 이게 뭐 대통령의 권력에다 칼 하나 더 주는 건데 지금. 근데 저는 이제 그 야당 쪽에서 이것이 그 더민주와 장기 집권 플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정권이 우리 지난 경험을 봐서 10년 주기로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은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이 있던 이유가 여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항상 야당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집권한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모든 것을 공작적인 차원으로만 논의하다 보니까 논의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그쪽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뭐 식사 자리나 뭐 공식 토론에서 그럼 만약 대통령이 홍준표다. 그래도 너는 공수처를 지지할 거냐? 그럼 그 사람들 또 다 아니래. 예를 들어서 선진화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야당 시절에서 선진화법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선진화법에 의해서 말 60여 명이 지금 그 고발이 돼가지고 좀 그 발목이 잡혀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법안을 논의하고 할 적에는 그 여야를 떠나서 내가 여당이 될 수 있고 야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논의할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소위 피치자의 입장에서 모든 법안을 검토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 시대 보게 되면은 피치자가 치자가 되고 치자가 피치자가 되는 순환 구조였거든요. 소위 그 셀프 룰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순환 고리 속에서 그걸 논의했기 때문에 타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도 내가 항상 야당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순환 구조 속에서 내가 여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셀프 룰의 원칙에 입각해서 아마 그 법안을 좀 그 심도 있게 한번 타협하고 검토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농담삼아 그럼 황교안하고 홍준표 대통령 때도 계속 공수처 있었으면 좋겠냐 그러면 그때는 또 없앴으면 좋겠네. 여당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정치학 전공은 아니지만 역사를 꽤 좋아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관이 생겼을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좀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되죠. 이제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레닌 시절에 그 혁명 수호위원회 나중에 비밀 경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 처음에는 뭐 위원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전에 그 짜르 시대에 보다는 굉장히 뭔가 개혁적이고 선진화되고 민주화된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스탈린 시대로 가면서 이거는 비밀경찰로 돼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겪지 않는데 공수처도 글쎄요 이게 공수처가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형 비리들 그 고질적인 권력 비리는 다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났지.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 지금까지 국무총리 주변에서 일어났나? 그건 본 적이 없어요. 되게 90% 이상은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난 건데. 그렇죠. 이게 총리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좌기관이 거기 때문에 그 자기를 임명해준 자기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대통령 주변을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한다?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쪽으로 더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공수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최근 2, 3주에 다 보여줬어 사실 여당에서 공수처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여당과 여당 주변 또 여당의 관변단체들이 다 보여준 거죠. 나중에 공수처장이 생기더라도 만약 대통령 측근 대통령 주변 친인척을 건드렸을 때는 촛불 들고 나올 거다는 걸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런 기관은 꼭 해야 되나? 저는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마 현재 뭐 자유한국당 비롯해서 보수단체에서는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 오니까요. 이게 저희 그 중앙과 지방의 분권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좌파 이론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 같고 공수처도 아마 근데 제가 그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할 때에는 공수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별로 없었었어요. 권력구조 논의한 자문위원관에는 상당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 이슈가 여야 간의 어떤 첨예한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합리성을 잃어버리고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상당히 이제 진영 논리 하다 보니까 무슨 반대를 하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소련에서의 비밀경찰 조직이 이렇게 나중에 위원회에서 가는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제도적인 수준이 있고 체제적인 수준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제도가 체제를 이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아까 이제 소련에서 그 위원회가 이렇게 비밀경찰 한 것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갈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체제를 이어가지 않는 한은 그 제도를 우리가 검토하는데 너무나 선입견을 가지고서 이렇게 부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조금 고민 좀 해왔습니다. 흥미가 있었는데 대륙적 법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 법계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라에서 공수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현재로 봐서는 없죠. 없습니다. 이게 되게 영국 쪽의 그 법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그걸 갖고 있는 좀 한계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영국에 좀 회계 중심으로 해갖고 공수처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회계 감사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는 있고요. 홍콩, 말레이시아, 뭐 이런 대만 뭐 이런 데서 좀 비슷한 조직들이 있는데 그 선진국 정치 선진국인 영국에서도 끊임없이 그 권력 남용에 대해서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너무 강력한 그쪽은 이제 수상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서 이제 거기 보강한 건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강력한 대통령제 세계적으로 가장 권력이 센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거기다가 공수처라는 칼 하나 더 줬을 때 과연 그 국민 기본권의 신장에 정말 그 도움이 될 것인가는 저는 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하여튼 우리 강 교수님 고민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공수처하고 그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도 전체적인 정부 형태 변화, 헌법을 전제로 하게 되면 아마 다른 입장이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을 반대하는 것도 보게 되면 현행 권력구조에서는 반대한다는 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가 개헌을 전제로 해서 보다 이제 전체적인 그 프레임을 바꾼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한 그 공수처법, 선거법에 대한 입장이 야당도 좀 상당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원포인트로 해서 국무총리만 나도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것만 있어도 지금 다른 법안들은 좀 조정이 지금 대통령 권력이 이렇게 센 나라에서 거기다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고 하지만 사실 수사라는 게 고위공직자만 이렇게 딱 떼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아니 지금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 한 대상자가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공수처 운영위원이 보게 되면 검사가 한 25명 정도, 그다음 수사관이 한 30명 정도, 행정요원들에서 한 70에서 80명 정도 이 정도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상당히 제한된 범위라고 되는 거죠. 이게 일부에서는 말을 하기를 갖다가 국회에서 특검을 실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공수처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건 사후적인 조치잖아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조사들하는 특검이 되는 것이고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예방적인 기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위직, 정부 고위직, 검찰직 이런 사법부의 이런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항상 견제받고 있다고 하는 예방적 기능에서의 그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주장하는 그걸 도입을 주장하는 측과 부정하는 측과의 어떤 그 견해가 좀 다른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전면 거부보다는 한번 진지하게 좀 야당 쪽에서 한번 좀 논의의 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글쎄, 이게 지금 국민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고위공직자들이니까 그 사람들만 이렇게 쏙 뽑아서 수사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조국 수사를 한번 보시죠. 오촌 조카가 제일 지금 심한 어떻게 보면 뭐 죄값을 치른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심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은 뭐 검사들과 같이 검찰청과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국민기본권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드린 말씀이지만 오히려 대통령 주변의 수사는 더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지금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도 보면 청와대 내 감찰관 제도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는 지금 임명도 못 하고 있죠. 2년째 지금 임명 못 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 대통령 권력을 뭐 견제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이거는 조금 이상한 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고 뭐 최근에 또 이제 검찰개혁위원회들도 보면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완전 민변용이네. 이건 무슨 어공 예비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공수처가 사실 민변 검찰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제가 뭐 단언하건대 일대 공수처장은 민변에서 나올 거다. 뭐 그건 저는 뭐 예언합니다. 이거는 현재 정권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이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대 그 공수처를 구성할 적에 인원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중심 쪽으로 해서 형성이 되기도 하면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자유한국당 집권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인원을 또 전체로 교환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상당히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공수처법을 자기들이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을 적에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좀 있을 거예요. 초기에 조직을 만들 때 아마 보수에 유리하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진보에 유리할 것이냐는
그 출발 자체에서 상당히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공수처를 도입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서도 서로 아마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현 시점에서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 시점에서 하게 되게 되면 민변이라 할까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들이 거기에 많이 그 초기를 장악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상당 기간 갈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조국 수사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조국 수사 뭐 대상은 되죠. 대상은 되니까 왜냐하면 장관급이고 하니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윤석열 총장 같은 이 정도의 강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좀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공수처 가지고 고위공직자들 비리를 오히려 막아주는 뭐 그런 기관도 변질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이번에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지만 조국 교수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런 짓을 했을까 이게 물론 이제 재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어저께 이제 조민이라고 딸 뭐 이름 다 아니까 뭐 방송에서 또 밝히죠.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전편을 다 들어봤는데, 야, 상당히 교활하구나. 상당히 뭐 어떤 큰 시나리오로 움직여지고 있구나. 물론 이게 다 변호사들이 코치하겠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야, 그래서 이 거악을 퇴치한다는 건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공수처가 생기면은 과연 공수처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으로 어제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따라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래서 일단 패스트리 올라가 있으니까 만약에 야당 쪽에서 현재로서 선출 방법이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 말이죠. 이러한 준비 작업을 저는 뭐 야당 쪽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참 너무 미련했어요. 지금 어떻게 페스티벌에 올린 그 사전부터 상임위부터 어떤 그런 게 없고 참 이게 뭐 전략도 없고 생각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여튼 모든 상황이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은 강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새로운 모든 게 새로운 상황이잖아요.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현주 의원이 대통령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어요. 초유의 사태죠, 사실은. 왜냐하면 현행 대통령은 내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 임기 중에 소출 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을 지난번에 서초동 집회와 관련돼 가지고 내란을 선동했다, 내란 혐의로 해서 지금 그 이현주 의원이 고발한 상태고, 또 어제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또 이번에 이제 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세력들에 대해서 똑같은 제목이에요. 내란 선동죄로 또 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극한적인 이런 대결 구도로 가게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좀 상당히 요청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통합의 리더십은 여당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필요한데 여야 어느 쪽을 봐도 지금 현재 양쪽을 분열시키고 심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말들을 주고받고 있어서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있을 서초동 집회 어떻게 될지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뭐 아까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